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세대교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죠.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회 원로들의 지혜인데요. 최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2인의 각계각층의 원로들의 지혜를 담아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TV 책방 북소리에서 이광재 전 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균등의 사회로 나갔습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런 관심과 배려가 사회적 약자를 좀 더 포용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실용 학문만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보다는 인문이나 철학 같은 거를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차근차근 실현이 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대답을 통해서 그 방향과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들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네. 정말 말씀하신 시민들의 이야기처럼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늘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불평을 하게 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대담 통해서 그 대한민국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의 주인공 모셔봐야 되겠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못 다녀왔습니다. 아유, 왜요? 바쁘신가 봐요. 뭐 차일피일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여름이 다 가고 있어요. 네, 이제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광재 전 지사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인 같지 않은 소탈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저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셨어요. 강원도지사라는 어떤 자리는 운명 같은 자리가 아니었나, 출생지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신 뒤에 198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습니다. 보좌관으로 10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시다가 청와대에 입성을 하셨고요. 그 후에는 국가 정책을 총괄 디자인하는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뒤에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내신 건데요. 지금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에서 객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저서 소개해 드릴게요.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이광재 독서록, 중국에게 묻다 등이 있습니다. 정치와의 인연, 우연히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창에서 태어나서 어떤 탄광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네. 탄광촌에서 꿈꾼 어린 시절의 꿈, 진짜 꿈은 뭐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찻길 옆에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저녁 때 나왔는데 기차가 지나가고 하루살이 날파리들이 이제 불빛이 비치니까 확 비치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때 드는 생각이 네. 내가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한번 살다 갈 수는 없는 거 아닐까. 일가를 이루고 살아야지. 그게 제가 중학교 때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일가를 이루고 살자. 중학교 때요? 네. 조숙한 그런 소년이 혼자 아니었나? 자취 생활을 하다 보고 고독한 시간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죠. 어린 시절에 그 일가가 대한민국 전체가 됐군요. 결과적으로 운명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약간 좀 제 고등학교 동기들은
제가 정치할 거라고는 한 번도 꿈에도 안 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저도 그랬고요. 어떤 저는 모습 때문에? 소심하고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지 알 수 없는데 운명의 길이 절로 여기까지 오게 했네요. 그래도 어쨌든 정치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런 고뇌가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책 제목부터가 네. 좀 비장하게 와닿고요. 맞아요. 네, 꼭 읽고 싶도록 만들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일단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을 직접 만들고 또 그것을 이끌어온 그런 각계의 이제 원로분들을 이광재 전 지사께서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데서 보수와 진보 그 막론하고 현실적인 국가 정책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진지한 네. 그 어떤 문답이 이루어진 이런 이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보다 훨씬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일단 독자분들은 이 책을 쓰시면서 그 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어떠한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제 고르셨는지. 기준은 그냥 제가 다 정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먼저 그 언론계에 계신 분들, 각계에 계신 분들한테 다양한 취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분야에 존경받는 원로, 그 다음에 현재까지 현업이 아니고 은퇴해서 존경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조사한 다음에 제가 일일이 다 직접 다 연락을 드려가지고 만나 뵀는데 다들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두 번, 어떤 분은 세 번, 뭐 최명신 장군 같은 경우는 세 번 걸쳐 했게 됐는데요. 그건 제가 직접 다 정한 거고, 그 후배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들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왜 굳이 은퇴하신 분들을 다 찾아가셨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유롭게 말씀하실 그렇습니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 예. 그러니까 어디에 현업이 아니시니까. 예, 현역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부분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을 하셨겠어요. 네. 42분이나 그럼 인터뷰를 1년가량 정도 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어떤 분은 2번, 3번 거쳐서 만나시면서 그분들의 어떤 깊은 생각, 인생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내신 건데 인터뷰에 거의 달인이 되셨겠어요. 그냥 그건 아니신가요? 근데 이제 네. 하나 깨닫게 된 거는 정말 인생 도처 요상수라고 인생 도처에 고수가 널려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진짜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사람이 그냥 일가를 이루게 되는 게 아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일가를 이루는 거구나. 경청이라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걸 옛말에 뭐냐면 자세를 낮추면 배우는 게 많다 그랬는데 역시 경청이라는 게 훌륭한 거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 원로분들의 그 어떤 생각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청와대 생활하고 국회 생활을 해보니까 이 국가라는 게 연습이 없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은데 사실 정치는 실종돼 있고 경제는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정말 사교육 문제나 아이들은 공부에 지쳐 있고 근데 이 나라가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세월호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잘 하지 않았는가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네. 세월호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참담한 심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의 지혜를 빌어서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42분이나 되는 원로분들을 만나셨는데 그중에서 물론 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터뷰였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다면 어떤 분과 만난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인터뷰 하신 분 중에 남도구 총리, 이제 최명신 장군, 삼양에 나면 전중현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역시 최명신 장군이 가장 인상에 깊이 남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댁에서 네.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6.25 전쟁 중의 일인데요. 이제 게릴라 활동을 하다가 강원도 인제에서 김일성의 오른팔인 기론팔이라는 사람을 생포한 겁니다. 네. 생포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서 유학을 했고 굉장히 엘리트인 거예요. 사실 이게 평상식이 아니고 전쟁의 한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트니까 기론팔한테 뭐냐면, 야, 당신이 결국 인민을 잘 살게 하자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 아니냐. 남한으로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네. 기론팔이 또 보면은 이 최명신 장군이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미국의 앞잡이인 이승만 정권에 거기서 너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이 나오냐. 이래서 서로 이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기론팔이라는 사람이 김일성 장군이 좀 측근이니까 권총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총알을 놓고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 뒤에서 쏘는 일도 많잖아요. 네. 근데 총알을 이제 놓고, 그리고 이제 기론팔이 부탁이 있다. 뭐냐. 그러니까 전쟁 중에 아이를 2명 데리고 왔는데 이거를 남한에 가서 키워달라. 그러나서 좀 있다가 이제 밖에 나오니까 이제 자결을 했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이제 묻은 다음에 받들어 총을 시키고 부하들한테 비록 적장이지만 저 사람은 인물이다. 라고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전쟁통에 죽고 한 아이는 이제 키워서 우리나라 서울대학 또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교수로까지. 근데 그걸 동생으로 입양해서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인물을 보고 남한으로 가자, 북으로 가자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베가 어떻고 보수 꼴통이 어떻고 종북 좌파 좌빨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험악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국가를 그렇게 생각해서 네. 상대를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진짜 이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절박한 마음이 필요하겠다. 진짜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네. 사병로역으로 묻어달라라고 하신 거는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매달 강원도에서 먹을 게 있으면은 제가 옥수수도 보내드리고 감자도 보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원도 옥수수 감자 맛있죠. 네. 맛있죠. 최명신 장군은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또 유명한 일화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5.16 쿠데타 참여를 했지만 네. 박정희의 집권 연장에 이제 반대를 해서 결국 계속 외국 대사관으로 네, 네. 다니시고 뭐 이랬던 굉장히 기회가 있었던 이제 그런 군인, 이렇게 또 기억이 나기도 네, 하는데. 당시에 회고하시는데, 이제 당시 월남전 사령관이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은 장군이었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삼선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참 당신 교인이지? 라고 하니까 인사 안 하고 그냥 나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오라 그래서 딱 하니까 최명신 퇴역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정말 이러다가는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정말 많이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낀세대이실 수도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보면은 경력상으로 이제 정치 중진이신데 나이상으로는 아직도 젊으시고요. 그리고 더 젊은 정치인들도 밑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원로 세대와 정치 어떤 신입이라고 할까요? 그런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참 심하잖아요. 네. 근데 옛말에 노인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영역에서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분들의 생각을 흡수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누가 절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젊은 후배들한테는 결국은 배워야 된다.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이지사 일본어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무슨 생각을 갖는지는 아는데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일본은 전 세계 도서가 가장 빨리 번역되는 나라다. 그래서 그 지식을 습득하고 일본을 진짜 이기려면 일본을 연구해야 된다. 그럼 많은 분들이 공부를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덕규 교수님이 내가 학교 다닐 때 386들한테 그때 내가 욕을 먹더라도 공부를 더 하라고 하고 가르쳤어야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다시 책 얘기로 좀 돌아가서 책이 이제 전체가 이렇게 1, 2, 3, 4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제 3부가 이제 복지로 돼 있고, 4부는 교육 문화 이렇게 이제 주제가 돼 있고, 각 주제마다 키워드가 한 5개 내외 이렇게 있습니다. 키워드를 먼저 뽑아 놓으시고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인터뷰를 다 끝마치고 나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키워드대로. 네네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 정치는 이제 나폴레옹이 희망을 주는 상인이라고 그랬는데 정치가는. 근데 정치가 중요한 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 이런 게 있어요. 그 한나라당도 좋은 당이고 민주당도 좋은 당인데 제일 중요한 건 밥을 먹여줘야 되는데 밥은 누가 먹여주냐? 식당이 먹여준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 애들 공부시켜주는 거는 서당이 시켜준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그건 경로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당은 식당, 서당, 경로당. 그리고 주말에는 법당, 예배당, 성당을 다녀서 마음의 안식을 해서 6당을 잘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힙합 할 때 라임 맞추듯이 라임이 당으로 끝나게. 라임이 기가 막히네요.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직접 뽑으신 그 키워드들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원로분들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좀 다른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핫했다고 할까요? 이 부분만큼은 논란도 어떤 토론도 굉장히 활발하고 많았다. 이런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큰 거 두 개였는데 결국은 통일 문제하고 교육 문제였는데요. 교육 문제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이 상태로 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아이도 지쳐있고 부모도 지쳐있고 교사도 지쳐있고 이 구조를 혁신해야 된다. 이 부분에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었고 이 통일 문제는 진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걸 하나의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해 나가는 이걸 한번 도약의 계기로 봐야 된다. 너무 이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분들이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또 책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제 기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네네네. 하시는 그 부분에서 기업가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면 자본주의도 인간의 얼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때 그 삼양사의 전중윤 그 명예회장 돌아가셨는데 이분 인터뷰를 이제 하신 거였죠. 어떤 인터뷰로 기억을 하십니까? 예. 이제 삼양라면 그 많은 기업인을 제가 이제 구자경 회장님도 인터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삼양라면 전중윤 회장을 보면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지금 우리 삼성생명 자리가 있는 거 동방생명이라는 보험회사를 차렸는데 네. 어느 날 남대문을 가깝잖아요. 네네. 남대문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가보니까 꿀꿀이 죽이라고 옛날 미군 부대에서 먹다 나온 그걸 이제 큰 드럼통에 끓여가지고 그걸 이제 5원짜리를 줄을 서서 먹는 걸 보고서 야, 이 보험회사라고 하는 건 누가 어려워졌을 때 그런 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가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보험회사를 이병철 회장,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파시고 그러고 가서 일본에서 가서 발견한 게 라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라면이라는 걸 한국에 가져와서 생산하기 시작했고 생산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저 중랑구에 이제 옛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공장을 세우고 한 집에 한 명씩만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화 설비를 하게 되면 고용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자동화 설비를 늦추고 오히려 사람 손이 많이 가도록 하고 네, 그러면서 10원짜리 라면을 만들어서 이 배고픈 걸 극복했다는 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도 이 기업가, 나라를 생각하는 기업가, 그 다음에
사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 그런 게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관령 강원도 평창에 있는 네네. 삼양목장에 가면요 그분이 돌에다 크게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요? 인간 백해 천세후 인간은 100살을 살지만 천년 후를 생각해야 된다. 참 전 인상이 많이 남았고 그분이 저한테 돌아가실 때 이지사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셨군요. 독자 질문도 들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질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광재 그 독서록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평소 전 지사님께서 마음에 뭐 담아주셨던 책이라든가 혹시 감명 받은 책이 있으면 어떤 책이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도지사라는 자리에 계시면서 느꼈던 한계나 어려움 같은 거는 무엇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념적인 논쟁이 굉장히 심한데 이광재님께서 보시는 우리나라의 이념 논쟁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방향과 이광재님이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이념 논쟁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그 두 분은 이광재 전 지사께서 생각하는 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물어보셨어요. 저 같으면 책을 사서 보라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42번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인터뷰를 종합하면서 느끼신 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대답을 만들어 결론부터 주시죠.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대한문국 그럴 문자 문명화된 나라로 가야 된다. 그 대한문국으로 가려면 남북이 통일돼야 되고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그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네. 교육과 통일. 네. 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왜냐하면 주제죠. 결국 국가는 기본 인구 1억을 향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거고 결국 구성원들의 질이 좋아야 결국은 그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결국 교육 혁신이다. 네. 결국은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양쪽을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철학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에 맞춰서 이 플랜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이제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지도자의 비전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지도자의 비전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지도자를 바르게 뽑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뭐냐면 기성 정치가 싫으니까 그냥 나타난 사람한테 열광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결국은 국민 스스로가 전략가야 된다. 그래야만 그 전략을 일치할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네. 네, 이런 질문하신 독자분도 있었습니다. 책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광재 교수님 마음속에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어떤 건지 또 이광재 독서록이라는 책도 전에 내셨었잖아요.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어떤 책인가요? 글쎄요,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 토끼 잡는 거하고 수영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잘하고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거든요. 근데 원주로 이제 전학을 나왔을 때 친구한테 처음 빌린 책이 데미안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가 책 처음 보는 책이었어요. 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읽은 책이 2권이 안 될 거예요. 강원도를 주로 이렇게 놀면서 지내가지고. 근데 그게 인상에 남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불교 신자이긴 한데, 그 성경의 자문과 시편은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2권밖에 안 읽던 학생이 놀라운 독서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이것도 인생이라는 게 인연이라고 보는 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전학을 왔어요. 네. 전학을 왔는데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 집에 가니까 정말 장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문화적인 충격이 컸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책을 한 권 빌리면 제가 이제 자취방에 와서 보고 보통 이제 책을 하루 아니면 이틀씩 책을 보면서 계속 이제 꾸준히 책을 보면서 이제 저 인생도 달라지게 되고 저의 은인 인생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네. 지금 이제 그 이광재 교수님도 네. 그런 말씀하시지만 그런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독 못했던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뭐 심지어는 열등감이나 이런 걸 어릴 때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남들보다 가장 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글씨를 제대로 잘 못 읽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국문학 박사고 문학평론가거든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네. 반전이라는 거. 책을 못 읽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근데 그것이 계속 나는 책을 읽어야 한다. 더 많이 읽고 싶다. 이런 것이 더 남들보다 욕구가. 강하게 네. 그 남아 있으신 거 아닌가. 그렇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질문을 좀 이제 바꿔서 네. 그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강원도지사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느꼈던 정치인으로서 느꼈던 어떤 한계라든지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독자 질문 덧붙여서 이 질문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정치 계속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셔서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신다라면 어떤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지 그런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 옛날에는 그 30대는 정도전처럼 살고 40대는 이성계처럼 살아야지 그랬는데 40대에 도지사 생활을 시작은 했는데 이제 중간에 그만둔 게 아쉽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난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 등소평 지도자를 했는데 사상에서 해방되라는 거지. 진보 보수의 이데올로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식당, 저당, 경로당을 착실히 해야 된다. 6당. 네. 다음 질문 이어가 볼까요? 조심스럽게 사실 차기, 뭐 혹은 차차기, 대권 유자로도 지금 꼽히고 계십니다. 대권에 대한 생각을 이 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옛날에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30대는 내가 정도전처럼 살고 40대에는 내 고향에 가서 이제 도지사로 땅을 읽어서 이성계는 함흥 일대에 기반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은 접었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인천의 송영길 선배님,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그다음에 원희룡 의원님, 원희룡 지사, 그다음에 대구 권영진 시장님, 김부겸 선배님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서 그 각자 일본, 저는 중국, 러시아, 제가 내일 러시아에 가는데요.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측근 정치인들하고 이제 포럼을 만들어서 한중일러 포럼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누가 되더라도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제 연립정부를 만드는 시대가 돼야 된다. 생각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만나게 하고 제가 심부름하고 그런 일에 제가 해보려고 해요. 네. 참 되게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러네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정치 체계 지금 현재 어떤 현실 정치 안에서는 누가 뭐 대권이 누가 되든 뭐 정당이 어느 정권이 뭐 수권 정당이 되든 뭐 비난 세력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포용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방법이 있을런지 그러니까 덧붙여서 올바른 이념 논쟁이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인지 묻는 지금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 시장 영향 체제가 필요한데 정치에도 우리 요번에 이정현 당선자가 호남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막 굉장한 이변처럼 얘기하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중선거구제를 해가지고 각 당에서 이 당 저 당을 선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되는 걸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이 지금 근 30년 동안 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집권을 해도 연정을 하니까 그 나라가 반듯하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5년 동안 하고 나면 정권이 바뀌면은 같은 정권인데도 같은 당인데도 완전히 거꾸로 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기면 승자가 되고 지면 역적이 되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제 연정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진보 보수가 그럼 어떤 갈 길을 가느냐. 나는 남재희 장관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낌을 받았는데 존재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현재 나라의 모습이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존하는 나라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된다. 그런 걸로 보면 결국 독일이나 영국을 배워야 한다. 나라 사이즈 우리가 300만, 500만 가진 나라를 그걸 모델로 할 수가 없다. 적어도 우리가 인구 크기가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결국은 존재하는 나라 중에 가장 선진적인 모델을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연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논쟁을 하면 답이 있다. 책을 읽다가요, 42분의 인터뷰가 이렇게 끝났구나 싶을 때 부록이 있더라고요. 네. 42분 한 분 한 분한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를 네, 네, 물어보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이광재 교수님에게, 이광재 전 지사님에게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딱 물으면요. 네. 거의 100이면 100 모든 원로들이 갑자기 막 달변으로 계시다가 다음에 하면 안 된다 그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참 생각해가지고 답을 내시는데 저는 인생이라는 게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느 절에서 힘든 시절에 잤는데요. 자고 있는데 브랜드 깼는데 왜 산죽 있잖아요. 그 네네. 대나무 작은 거. 그러니까 산죽이 바람이 부니까 꼭 시냇물처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늘이 넓어도 기러기가 날아가는 길이 있고 바다가 넓은 것 같아도 거북이가 가는 해류가 있고 바람도 결국은 길이 있듯이 내 인생에도 길이 있을 거다. 그 길이 무엇인가 알 수는 없지만은 매일매일 열심히 살면 그 길이 되지 않을까. 걸어가시는 길이 길이 되는 거겠죠. 길이죠. 네. 그 더불어서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구체적인 계획 어떠신지. 저는 이제 제가 오랜 정말 관심사가 뭐냐면은 왜 나라는 흥하고 망하는가가 제 오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국회의원 이제 함께 모시면서 제가 이제 강연 원고도 만들고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 네.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관심사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계속 자료도 모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가을에 성균관대학교에서요. 제가 세계 문명 흥망사라는 어마어마한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해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 문명 흥망사를 강의하고 그 끝나면 그걸 책으로 내는 게 제 가장 큰 지금의 소망입니다. 그게 책으로 나오면 또 한 번 나와주셔도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책 제목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인데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가장 궁금하고 답답해하신 분들은 우리 국민들, 독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걸 끝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2년 반 있었는데 결국 대한민국은 통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인구 1억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을 시작하면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2050년쯤 되면은 우리가 이 길로가 성공하면 일본보다 인구에서 역전하는 그 시대가 올 때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확실한 주인공으로 세계 역사 속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교육을 혁신하고 내부 분열을 줄이고 통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서로를 존중하자. 지금부터라도 댓글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 함께 미래를 걷고 싶은 분과의 대화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책으로 다시 한번 나와주시길 기대해 보겠고요. 이광재 전 지사님, 이광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움직여온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들이 내는 이구동성은 사회통합과 또 상대를 인정하며 세상을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을 전해준 것인데요. 대한민국을 움직여온 생각의 뿌리들을 만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